국회의원 국민 소환제에 대한 거는 비례 정당이 있습니다. 그 정당이 1호 법안으로 어제 입법 발의를 했어요. 실제로. 제가 지난주에 내일신문에서 정치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 실온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 제도적 장치로 국민 소환제를 공론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도 공감들이 커서 그런지 1호 법안으로 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치가 내 삶에 우리 일상에 효능감을 주고 또 뭔가 좋은 변화를 만들려면 가만히 앉아 있거나 강 건너 불구경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여 주권자 운동 실천 7계명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또 어떤 국민 행동 요강을 제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는 큰 사회적 흐름을 만들 거를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소통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헌법 전문을 강조했는데 이게 헌법 전문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은 헌법 서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헌법 전문이 그 헌법의 그 나라 그 개별 헌법의 가장 핵심이 집약된 겁니다. 즉 정수의 집합제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이제 지금 주권자 실천 7계명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계각층의 그룹, 진영, 집단, 개인을 포함해서 그것에 사회적으로 균등한 힘의 역학관계를 반영한 그 체제겠죠. 이제 그거를 구체화한 어떤 법률적 체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법률 위에 헌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 헌법에서도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공동체의 방향성, 지향이 헌법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헌법 전문이다. 근데 헌법 전문이 우리는 뭐예요? 3.1 운동, 4.19 민주이념이라는 겁니다. 즉, 민중이 주권자가 역사 발전의 주인 주체고 그 공동체의 현실과 미래를 좌우한다는 점. 그런 맥락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온당한 주권자 노릇을 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선거도 멀리하고 또 헤쳐먹거나 말거나 모르겠고 이렇게 갖고는 결국은 누가 고단하냐면 내가 고단한 겁니다. 제가 왜 정치를 즐기자고 하냐면 그거를 기쁘게 참여하고 즐길 정도로 노력을 해야 거꾸로 안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위정자나 특히 어떤 권력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무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을 갖도록 하는 거죠.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 3S 정책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섹스, 스포츠, 스크린. 예. 그러니까 그쪽에만 좀 태폐적이거나 감각적인 이런 거에만 안주하거나 매몰되도록 하는 이게 이제 그 이른바 권력자들의 통치 방식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막 화염병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대한민국에서 그럴 때는 이게 후진 국가의 어떤 현상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화염병이라고 하는 방식에 찬성하거나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권자로서 등장을 하는 게 민주주의의 발전사다. 그게 헌법에 반영되어 있고 우리나라 현재의 헌법도 1987년 과격한 진보주의자들이 만든 게 아니고 역사 발전에 반영이 돼서 조응해서 이런 게 생겼다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게 정치학과에서만이 아니라 정치를 즐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참여한다는 맥락에서 볼 때 만 19세 이상, 그러니까 유권자 자격이 생겼을 때 5월 10일 날이 우리나라는 이제 총선거 했던 때 아닙니까? 그때를 유권자의 날로 정했어요. 그때 헌법 정문을 낭독하는 국민적인 어떤 노력, 이게 사회적으로 확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꼭 그 이벤트를 하고 말고는 부차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갖는. 그렇고 국회의원도 등원했을 때 그 선서합니다. 그 선서도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죠. 우리가 세금 내서 정치를 잘하도록 위임을 했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도 헌법 전문을 낭독하는 이런 사회적 노력을 한다면 부자와 빈자 또 내지는 진보와 극좌와 극우를 뛰어넘는 질 높은 정치가 되리라, 품질이 올라가리라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좀 특별히 강조하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역사적으로 해왔던 게 선거예요. 민주주의가 잘 발전하려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려면 투표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정권은 어떻게 바뀌냐면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혁명이 역사적으로 꼭 뭐 볼셰비키 혁명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중국도 혁명이 있었고 오렌지 혁명도 혁명이고 선거 혁명도 혁명인 겁니다. 그런 권력 체제를 바꾸는 촛불항쟁은 말하자면 혁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바꾼 건 아니니까. 그렇고 또 하나는 쿠데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대중들은 뭘 중심에 놓고 지속 가능성을 보느냐?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뭐 정초 선거, 뭐 중대 선거라고 하는 대통령 선거, 그게 정부 형태를 좌우하니까.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입법부를 좌우하는 거 아닙니까? 상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이니까. 그래서 그 선거, 그다음에 민주주의가 안정적이고 롱런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근데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을 많이 해요. 그게 근간은 어디예요? 지방선거예요. 그 지방자치 선거에도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의 의사를 밝히라는 겁니다. 그게 진보적 성향이면 진보적 성향의 후보와 정책. 내가 보수적 견해를 갖고 있으면 그걸 하자는 겁니다. 저는 진보하자는 것도 아니고 보수하자는 것도 아니고 꼭 중도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가고 자기의 의사를 자주적으로 표출을 해서 거기에서 상대적 다수가 뭐 나라마다 선거구제도 다르고 또 정부 형태도 다르지만 그 합의된 선거 제도와 방식에 의해서 의사를 표출해서 그러면 상대적 다수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존중하고 승부하고 소수를 배려해서 가야 투표율이 99%나 100%는 나오는 데는 없지만 의무투표제 같은 걸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수가 하면 일상적으로 정치체제가 안정되고 그 대표성에 대한 존중이 높아진다. 자, 이런 부분을 꼭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느 성향, 어느 후보나 어느 당을 찍든 투표에 참여하는 걸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고치는 문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자들, 뭐 노동자들, 아예 우리나라는 뭐 작은 조그마한 공장들도 많고 또 근로기준법도 지켜지지 않는 데도 아직도 많고 조직 노동자보다는 비조직 노동자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할 수 있도록 선거 시간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장치 이런 걸 많이 마련하는 거죠. 그래야 극단과 극단으로 가거나 혁명으로 가거나 쿠데타로 가거나 물론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는 쉽지는 않으나 전체의 그 에너지를 높이고 나라의 품격과 국민적인 그러니까 국가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려면 투표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검은 돈 먹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없으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당이나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꼼꼼히 평소에 살펴보고 그게 내가 돈 낸 것에 대한 합당한 노력이죠. 그것도 그것에 맞는 리턴을 하도록 국민 청원 같은 것도 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달라. 또 직접 참여해서 안도 내고 이런 게 이제 잘 되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 좀 옛날 얘기 하나만 해보겠습니다. 김근태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김근태 국회의원도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고 그 전에는 주로 이른바 이제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대표적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하고 가까웠던 분이 그 조영래 변호사죠. 고 조영래 변호사 돌아가셨는데 6월 10일 이른바 6월 10일 민주항쟁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참여해서 시상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던 분 중에 이제 한 분으로 조영래 변호사가 미망인인 우리 이옥경 여사가 있는데 그분은 내일신문 부사장이십니다. 예. 막간 홍보 좀 하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민주화의 어떤 중추적 역할을 했던 분인데 김근태 의원이
정치권에 제야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우리 그 의원님의 최대 정적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당신의 적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해요. 그분이 한참 이렇게 진지가 심해서 그 한참 심사숙고하다가 답변하기를 저의 정적은 정치 자금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당내 선거도 치러야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 등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풍토를 고비용 저효율 정치라고도 많이 하죠. 또 얼마 전에 한명숙 전 총리 얘기도 나오고 또 그 전에 고 노무현 대통령 어쨌든 여기에 연루됐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까지 열거하는 이유는 진보 보수 뭐 진취 또 내지는 구악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연계되는 이런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하다고 봅니다. 안 먹고는 못 한다는 얘기를 하고 어떻게든 또 코를 꿰기도 하고 스포내는 사람들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공수처니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공수처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나 밝혀지지 않고 이런 거를 그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국민적인 해법은 소액 후원금 같은 거 10만 원은 전액도 다시 되돌려줘요. 그러니까 공익 차원에서 이 부분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자. 그다음에 아까 그 풀뿌리 민주주의 얘기했는데 풀뿌리 시민단체, NGO들 이쪽 서울 중앙에는 뭐 참여연대라든가 이런 데도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을 다 동의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건 뭐냐면 국회의원이나 또 대통령이나 입법사법 행정부에 있는 위정자들이 온당한 활동, 꼭 필요한 정치적 활동을 잘 하는지도 감시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후원금 내역도 밝혀주고 국회 출석률 또 법안 발의한 거 뭐 이런 걸 다 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다가 꼭 이 단체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후배님 오해하시지 말고 여기 활동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공감이 가면 여기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작지만 무슨 그 교육과 관련된 뭐 또는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NGO라든가 이런 데에서 많이 하자는 거예요. 얘기하는 민주주의 선진국 시민들은 보통 제가 듣기로는 한 5년 전인가 7년 전에 들었는데 보통 세계에서 많게는 한 7개 그 NGO 시민단체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를 대행해서 뭔가를 또 하니까 또 이쪽이 활동이 돼야 정치 풍토가 썩지 않고 좀 건강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전자입법 청원 이런 겁니다. 국민동의 청원. 그래서 이게 또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국민청원도 청와대 청원하는 데 있잖아요. 국민청원. 그다음에 국회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들어가서 하시면 우리 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정치학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또 아니신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참여하면 훨씬 많이 배웁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그 교육 내지는 강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런 거 준비할 때 공부가 되게 많이 돼요. 예, 쪽팔리지 않아야 되고 많은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의 혼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실행을 하면서 보면 좋고, 또 정치와 관련된 사이트가 엄청 많아요. 20-30개 돼요. 그래 국회의원 후원금이 얼마가 거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가면 정가 내역도 나오고, 의안정보 시스템 들어가면 누가 어떤 입법 발의했는지. 그래서 저는 꼭 이 온라인 시대에 풍부한 정보, 노하우에서 노웨어 시대라는 거 아닙니까? 정보가 막 홍수처럼 범람해. 근데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김종필 TV 봐도 나오고 내일신문 봐도 잘 나오니까 네, 제가 팁으로 우리 후배님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제가 이제 촛불항쟁을 얘기했는데, 촛불항쟁을 선동하는 게 아니고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다 혁명이 있었어요. 반체제가 너무 반동적이고 국민을 억압하거나 이러면 터져요. 이거는 사실은 똑같은 맥락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홍콩도 그렇고, 홍콩 사태도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은 미국도 흑인 했는데 흑백 갈등, 인종 갈등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주권자들과 정치 권력과 그런 갈등 대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틀 내에서
제도권 내에 그 선거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국민청원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이 헌법에도 보장돼 있어. 어느 나라나 아주 그 후진국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헌법을 다 합의한 거 아니에요. 공동체 누구나. 그다음에 법률도 합의된 거기 때문에 위반하면 뭐 인신 구속도 되고 벌금도 물리고 뭐 심하게는 저 종신형도 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권력자가 솔선수범을 해야 될 최고 권력자. 예를 들면 대통령도 아니라고 본 거 아닙니까? 일단은 뭐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거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불이하게 자기 개인이나 자기 그 패거리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능동적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게 전민항쟁의 역사다. 그게 저는 작게는 제가 언론 분야에 있기 때문에 미디어 주권자 운동이라고 저는 그걸 제기하는데 가짜뉴스 그것도 진영의 이익에 복무하는 또 뭐 그 유튜버만이 아니에요. 비단 공중파를 포함하여 뭐 이른바 케이블 TV 다 거기도 진영에 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묘한 논리로 정치적 어떤 그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와 실현하고자 여러 가지 페이크 뉴스를 막 양산하거나 교묘하게 유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별력을 가져야 우리 주권자들이 주권자답게 살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촛불항쟁이 세계적으로 조명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이고 자주적 참여의 양과 질도 있지만 비폭력,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그 미세하게는 뭐 취객들도 있고 또 이렇게 툭탁툭탁 한 것도 있지만 무슨 뭐 유혈 테러나 또 내지는 뭔가 막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막 보면 막 어디 상점도 점거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여기. 한국은 없어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민주주의적으로 가치가 있고 훌륭합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 삶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실천할 가치가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쭉 열거했던 이런 내용들을 우리들의 밥과 일과 꿈을 위해서 꾸준히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 이게 정치의 효능감을 높이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그게 내용을 집약해서 제가 7가지로 7계명 좀 더 세분화하면 10계명까지 할 수 있는데 10계명 하면 저자는 혹시 그 예수님만 또 하느님만 모시는 자 아니야 이래가지고 또 그 극우니 또 내지는 뭐 무슨 뭐죠 기독교 원리주의자니 뭐 이렇게 해갖고 도매금으로 넘어가기가 싫어서 제가 7계명으로 했습니다. 요지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 공부하기 바쁘고 뭐 또 그 학비 이런 거 등록금 또 부모님과의 관계 취업 문제 여러분들의 많은 고단한 삶이 있어서 한가롭게 이걸 할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요 범위 여러분들의 생활 행동 반경 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한다면 결국은 그게 남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돌아온다. 여러분들과 관련된 그 헌법과 법률 또 정치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예, 제가 약장사 하자면 그 헌법 정신을 가장 앞장서서 김종필 TV는 2019년 7월 17일 재헌절날 탄생했습니다. 그만큼 헌법을 존중하고 헌법 정신의 가치를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올곧은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자 TV라고 가미합니다. 공짜기 때문에 독자로 참여해 주시는 센스, 참여했다고 댓글 달면 무조건 제가 선물 드립니다. 언론의 역할 조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보면 저는 국민 편을 들 거냐 권력 편을 들 거냐, 사실의 편에 진실을 추구할 거냐 아니면 그 반대의 편에 설 거냐,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속성상 정치 권력 또 이른바 이제 금력, 과거로 갈수록 재벌 권력이죠. 이게 독점입니다. 독재를 찬성하는 분이 있을까요? 독재자 이외에 독재자를 통하여 부와 명예나 권력 등 자기 이익을 증진하는 사람과 세력 빼고는 대다수, 압도적 다수는 싫어합니다. 옛날 같으면 절대왕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이렇게 전진해 온 거예요. 우리 개인의 자아와
가치를 높이고 또 대중, 국민 뭐 이렇게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 현대사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이 주인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정치학에서 예를 들면 절대왕정을 고무 찬양하고 또 한국식 어떤 부의 상징인 재벌 권력을 동조하면 누가 과연 광해를 들을까요? 그 동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그게 국민을 위해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경제. 시장경제가 그 현재 21세기의 대세입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가 있고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있는 겁니다. 그 시장경제를 중국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북한도 사실은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회주의적인 방식이죠. 앞에 어떤 형용사 부사가 붙느냐보다 시장경제가 21세기 인류의 대세다. 시장경제의 주역은 누굽니까?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재벌 대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중소, 사회적 시장경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서 주역은 또 누구냐면 기업이고 기업의 주체가 또 누굽니까? 근로자죠. 그러나 함께 사회적으로 그 경영자와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언론이 이제 이러한 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권력을 비판 견제 감시하고 시장도 공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이런 역할을 언론이 해놓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기레기라고 하는 비판을 많이 해요. 기레기 들어봤죠? 기레기가 뭐예요? 현장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학생이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기러기는 들어봤죠? 네. 기자 플러스 쓰레기를 합쳐서 만든 조어예요. 제가 참 제 입으로 올리고 싶지 않은,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언론인으로 밥을 먹고 살고 있는데 이런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쓰레기. 인간 쓰레기 이런 것처럼. 근데 이런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언론을, 신문, 방송 이런 언론은 중요하고 소중하다. 왜? 아까 제가 계속 그 눈에 핏대는 쓰지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여러분하고 공감하고 싶었던 게 언론의 역할, 민주주의의 가치, 거기서 이게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근데 기자는 좀 싸가지 없는 자들도 있고 또 갑질하는 자들, 뭐 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또 그 진영에 복무하고, 이거는 아닌 거죠. 이거는 극복하고 지양을 해야 합니다. 이 일그러진 자화상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언론이 뭐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의거도, 김주열 여사 건도 지금 고인이 되신 그 이만섭 전 국회의장, 이분이 그 현장에서 한 거예요. 동아일보 기자로. 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개인의 방점을 찍지 말고 대통령 탄핵과 하야, 이것도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실체적 진실, 민주주의의 발전, 또 국민의 요구에 맞게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양 측면이 있다. 그 갑질하고 제사의 권부로 이렇게 군림하는 언론은 시대가 갔고, 이제는 권력을 비판 견제 감시하는 역할만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시대 변화에 맞는 4차 산업혁명의 지향에 맞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서비스하는, 지식과 정보를 서비스하는 거죠. 21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대학과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식정보화 사회 아닙니까? 지식정보화 시대에는 지식이 대단히 중요해. 그거는 어디서? 지식과 진리의 전당은 대학입니다. 정보는 어디예요? 언론이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서비스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학의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언론도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야 한다라고 저는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달았던 정치는 즐기고, 즐기려면 내가 현재는 즐길만 하지 않고 무관심하거나 냉소하거나 먼 강 건너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장시냐. 그거는 우리를 지배하려는 분들이 원하는 거야. 알아야 면역을 합니다. 지식과 정보가 있어야 돼요.
대학에서 열심히 배우고 지식과 진리를 탐구하고 언론을 통하여 빠른 뉴스뿐만 아니라 깊이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 걸로 획득을 공유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당당한 주체가 돼서 정치의 주역이 되고 정치를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를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게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님들과 마음을 모으고 싶은 공통점은 불광불급이에요. 저는 동국대학교가 얼마나 훌륭한 대학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히 이른바 스카이, 또 옥스퍼드, 캠브리지, 또 MIT 나온 이런 분들하고 어울릴 때가 있어요. 이 질문을 합니다. 제가 사회를 가끔 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스카이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이렇게 분류해요. 유명한 대학이다. 제가 배열관 대는 유명하잖아요. 서울대, 연대고대, 그죠? 옥스퍼드, MIT, 뭐 프린스턴. 이거는 유명한 대학이야. 많이 알려진. 훌륭한 대학은 저는 동국대학교라고 합니다. 왜냐? 첫째는 제가 나온 대학이에요. 내 삶이, 내 생명이 제일 소중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나온 대학이 최고죠.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죠. 진실된 영혼이 없는 겁니다. 헛개비, 헛똑똑인 거죠. 내가 나온 초등학교, 내가 나온 중학교, 내가 나온 고등학교, 내가 나온 대학교가 가장 훌륭한 대학이에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내가 훌륭하게 만들면 돼.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가 훌륭한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가장 핵심인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얘기합니다. 3.1운동은 민족대표 33인이 주도합니다. 그 주도했던 분들보다 더 훌륭한 건 그 당시 전 인구의 10분의 1이 참여한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이에요. 그 중에 33인 중에 으뜸이 누구냐? 만해 한용운 선생이십니다. 동의하시죠? 다 동의해. 스카이를 나왔던, 옥스퍼드를 나왔던. 인류사의 3.1운동, 5.4운동, 또 폼페이오. 이게 그 1919년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전변기예요. 그 중에 우리 그 민족 대표 만해 한용운 선생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 동국대학교 출신들은 만해 한용운 선생이면서 동시에 만해 한용운 선배. 사석에서 저는 한 선배라고 부르는데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훌륭하죠. 그분이 우리 동국대학교 1회 선배님이셔요. 동국대학교 초대 총동창회장입니다. 민족적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100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이런 민족의식이나 주체의식뿐만 아니라 개척정신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유는 목멱산. 원래 전통적으로 목멱산이 많습니다. 남산은 일제가 만든 동서남북의 남산인데요. 우리 그 나라의 무수히 많은 노래 중에 모든 민족,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노래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퀴즈 드리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 이분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애국가입니다. 국가 중대한 뭐 국경일이나 기념일 때 애국가를 불러요. 근데 뭐 진보 보수 부자 빈자 다해 거기에 산이 딱 두 개 나와. 우리 민족이 전부 다 부르는 노래 중에 칭송하는 노래인데 두 개인데 하나가 뭐예요? 네? 아니 노래 산 애국가에 나오는 산이 딱 두 개 있어요. 4절까지 있는데 이미 제가 앞에 다 힌트를 다 드렸어. 백두산. 또 하나는 남산이 나와요. 남산. 그 남산이 목멱산이에요. 남산이 뭐예요? 동국대학교죠. 그만큼 우리 동국대학교를 저는 칭송하고 그 구심점으로 인정한다라고 저는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예. 막 남산 백두산 막 올라오냐. 참여율이 되게 높네. 신문도 팔고 방송도 팔고 막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뭐 활동을 해. 참 박수나 덕담을 많이 듣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미친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겸손히 지나치다 그래. 그럼 제가 이렇게 합니다. 아니 미쳐야 미친다. 불광불급. 이 광자가 미칠 광자거든요. 자, 하여간 여러분들도 목숨 걸고 도전하시기 바라고요. 목숨을 거는 이유는 목숨을 끊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진짜 진취적으로 진격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의 만남이 오프라인이었으면 더 기운을 주고 받았을 텐데요. 지금 뭐 시대적 상황이나 이게 보건복지적으로 볼 때 이게 코로나 위험성이 커서 이렇게 된 거고
하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언젠가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제 이름은 뉴 JP였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질문 있으시면 제 성의껏 답변 드릴 테니까 마구마구 해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하신 계기가 있나요? 이 질문 좋습니다. 제가 홍보할 기회. 그다음에 동명이인이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진짜 질문이 폐부를 찌르네. 실감나는. 한 번 더 받을게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질문.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는 종이신문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밥, 일, 꿈 순서예요. 저의 철칙은. 과거에 저도 학생운동하고 노동운동을 되게 아주 정말 맹렬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혁명을 꿈꿨어요. 정말 인간다운 사회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저는 빵에는 안 갔다 왔는데 감옥도 가고 또 현실적으로 그 경제적 토대가 취약해. 취업도 안 돼. 내일신문도 제가 창간 멤버로 참여해서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저는 창업을 해서 제가 취업을 한 거죠. 그 등기이사까지 된 겁니다. 다행히 망하지 않고 아주 재수없는 불쾌하시진 않겠지만 연봉 1억, 평균 연봉 1억이에요. 저희 내일신문이. 부채가 7%, 데이터상 실질적으로 부채가 없는 회사입니다. 그걸 만들었는데 이게 27년 됐는데 시대가 종이신문이 몰락을 거예요. 왜? PC에서 모바일로 넘어갔어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방송도 적자야. 공중파도 적자, 종편도 적자. 이러니까 왜? 전부 유튜브로 넘어간 거예요. 세상의 이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유튜브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그냥 보는 거야. 자기가 다 언론인이야, 또.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한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또, 내일신문에서는 제가 제일 약간 미친놈이라, 제가, 우리 이유정, 우리 촬영 PD가 왔는데, 김종필 TV에도 올릴 텐데,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그럼 별질을 아주 재밌진 않은데요.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대중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니까 밥의 문제도 있고 언론의 역할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됐고요. 동명이인이신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일선을 뛸 때 김종필 총재가 제 기억 중에 마지막 대선을 도전했을 때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국회에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자유민주연합 명예총재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배석을 고인이 된 김용환 재무부 장관도 하고 했던 꾀돌이 김용환 부총재. 그다음에 누구죠? 국정원 비서실장했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비서실장을 하고 있어요. JPM.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딱 명함을 드렸더니 제가 한글 명함을 쓰니까 딱 보고 김종필 딱 써 있으니까 톡 쳐다보고 앉아도 같이 쓰쇼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로 이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저는 어르신은 삼수변이 있고 저는 반드시 필이고 이렇게 했는데 에피소드가 길었네요.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전에 3김씨를 다 했어요. 김대중 다 고인이 됐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3김씨를 다 했는데 우리 정치부에서 그 전에 투표를 했어요. 했더니 1등 김대중, 2등 김영삼, 3등 김종필이 나왔어. 여기 우리는 다 운동권 출신들이라 이제 김종필 씨에 대해서는 비호감, 안티였지. 그 인터뷰 다 끝나 또 투표를 했어. 1등 김종필, 2등 김대중, 3등 김영삼 나왔어요. 내공이 그러니까 무불통지야. 문화예술 또 정치, 동서고금의 역사. 그리고 또 보통 인터뷰할 때 이렇게 답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줘요. 두툼한 거. 그러면 이 양반 자리에 있는데 한 번도 안 보더라고. 그렇고 저는 공과 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과 과의 비율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제가 김종필이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유신 본당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류하면서는 좀 호감도도 있다. 또 충청도에 제가 고향이. 그래서 뉴 JP로 제가 진화, 혁신해서 김종필 이분이 가졌던 보수적 가치 중에 의미 있는 거는
예, 발전시키고 싶다.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지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에 발의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그 정청래 의원이 했죠. 저한테는 고등학교 2년 후배고 잘 소통하는 분이라 잘 아는데 가짜뉴스는 무조건 지양해야 됩니다. 이른바 페이크 뉴스는 본질은 속성은 뭐냐면 디스인포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근원적으로. 근데 이거를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과도한 법적 조치는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계속 언론이 왜 의미 있고 공동체 구성원이 필요하다고 소중하다고 하느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래요. 그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그러니까 헌법에 있는 그거를 침해할 정도의 과도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에 대해서 자율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언론계 내 스스로의 자정 노력과 자율적 어떤 이런 심의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선차적으로 하는 게 더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주 제한적이고 사회적으로 볼 때 그 꼭 이런 징벌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는 부분만 한정해서 그 취지를 살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51분, 4시 51분인데 고생하셨고요. 박모 교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저기 오늘 특강 함께 해주셨는데요. 예, 모두 저기 마이크 켜시고 우리 박수 치시면서 정착 종강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동국대 만세! 정형외과 화이팅!